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례로 보는 머신러닝 AI 기반의 에듀테크입니다. 저는 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김용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일단 첫 번째 장표를 보면 에듀테크란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 이제 제목부터가 에듀테크인데 에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한다라는 거고요. 에듀테크의 정의를 보면 교육 서비스업이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ICT 기술과 융합하여 기존과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TPO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요. 시간, 장소, 어떤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에듀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좌측에 있는 그 에듀테크 관련된 교육에 관련된 인포그래픽스를 보면은 교육의 어떤 효율성에 대한 어떤 그 챌린지가 많이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교사가 1분에 100에서 200단어를 말하지만 듣는 학생은 이거에 한 4분의 1 정도밖에 청취를 못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사람이 학습을 할 때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처음 한 10분 정도는 집중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기억하는 것들은 고작 20%에 불과하다. 뭐 이런 학습에 관련된 교육에 관련된 챌린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기술을 융합해서 좀 더 극복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에듀테크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딱하고 정형화된 교육 환경에 ICT 기술을 접목해서 모든 학생이 똑같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한테 맞는 어떤 그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따라가 보면은 결국은 VR, AR, 그 다음에 로보틱스,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들을 융합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듀테크와 그 두 번째 장표에서 에듀테크와 인공지능의 성장을 보면 일단 마케팅 리서치 회사인 홀로나이큐에서 보면은 이제 2025년이 되면 전체 에듀테크의 규모는 7조 8천억 달러가 형성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에듀테크는 3,420억 달러로 한 4.4% 정도의 포션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AI 분야는 2025년에 여기 가운데 그 장표를 보시면은 6.1B, 6.1조 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된다. 그리고 순서로 봤을 때는 AI가 두 번째 정도로 가파른 성장을 하게 되는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맨 오른쪽에 있는 장표를 보면은 AI 관련돼서 하드웨어 시장이 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2024년까지 한 15조 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네, 다음 장표를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을 미디어에서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 우리나라에 방문했던 손정희 회장은 AI를 3번 외칠 정도로 AI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표의 그 좌측에 위쪽을 보면 IPA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한 부류로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은 기업들에서 도입하고 있는 어떤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아래쪽을 보면은 이제 뭐 불법 촬영에 의해 피해받는 어떤 그 피해자들의 어떤 영상물을 로봇이 자동으로 지워준다든지 이제 그 외로움을 많이 타는 어르신들의 말동무를 해주는 역할도 지금 한다고 되어 있고요.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구글에서 AI 은행원이라고 한번 쳐봤더니 예전에는 이제 은행원으로서 이제 뭔가 별을 달고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MBA 출신이거나 뭐 좋은 학교를 나오거나 이랬어야 되지만 현재는 AI를 모르면 이제 높은 직책을 포지션을 맡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이르르고 있다라는 거고요. 맨 오른쪽을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그린 사람의 얼굴 이렇게 스케치만 대략 해놔도 겐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의 실제 얼굴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합성 기술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우측의 맨 아래 보면은 이제 지난 5월 중순쯤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 2020이라는 개발자 컨퍼런스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은 한 10,000개의 28만 5천 개의 CPU와 10,000개의 어떤 GPU를 사용해서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이 슈퍼컴퓨터가 사람이 말만 하면 코딩을 대신해주는 AI 프로그래머를 뭐 구현했다 이런 것들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빨리 발전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장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무엇인가를 보면 뭐 여러 곳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과 문제 해결, 패턴 인식 등과 같은 주로 인간의 지능과 연관된 그런 인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컴퓨터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AI는 위크 AI와 스트롱 AI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크 AI는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행동, 문제를 푸는 어떤 그런 위주로 되어 있고요. 스트롱 AI는 인간을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AI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AI는 위크 AI 계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위크 AI는 이제 번역, 자율주행, 영상 인식 분야에서 발전 중이고 있고요. 스트롱 AI는 아직 좀 먼 미래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 아래에 그림을 보면 예전에 영화에 그 허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공지능은 스트롱 AI라고 볼 수 있고요. 우측에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나 오브젝트 디텍션, 자율주행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형적인 위크 AI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즈 디텍션, 그러니까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나 오브젝트 디텍션은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그 오픈 API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다음 장에서 인공지능 AI의 구성을 보면 인공지능이 가장 어떤 큰 넓은 개념이고요. 거기 안에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고요.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기법이지만 신경망의 레이어, 신경망이 깊다. 그래서 딥러닝인데 이 깊은 레이어를 여러 개를 겹쳐서 만든 신경망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인공신경망, 딥러닝의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다음 장에서는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는 분야들을 여러 가지를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뭐 인공지능 스피커도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고요. 알파고는 너무나 유명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챗봇이 이제 그 도입돼서 채팅으로 통해서 사람들의 쇼핑을 돕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뭔가 인터페이스 자체도 단순히 마우스나 키보드가 아닌 말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인공지능으로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분야, 예를 들면은 뭐 케이크봇이라고 하는 로봇 기자가 뉴스 기사를 대신 만들어낸다든지 여기 아까 그 오른쪽에 맨 아래 보면은 IBM 인공지능 왓슨은 100여 편의 공포 영화를 분석 학습하고 뭐 해서 그 모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예고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예고편 만드는 것 자체도 편집자들이 뭐 몇 달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 인공지능은 이제 한 몇 시간 만에 요 학습을 해서 예고편을 만들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장애인들을 이렇게 돕는 에이전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Seeing AI는 그 시각 장애인한테 그 현재 사물을 갖다가 사물이나 텍스트나 이미지 등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기술도 있고요. 또 의학 분야에서 뭐 치매 예측이라든지 심장병 예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 둘 다 이게 지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능의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커널을 이 구성하는 주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면 저희가 좀 더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신러닝은 수학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겁니다. 그래서 천재 수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차원 감소, 차원 증폭을 통해서 이제 그 사물에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의 그 데이터 자체를 분리해내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티스니, SVM, 뭐 PCA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딥러닝은 이제 커널을 어떤 알고리즘에 의존한다기보다는 데이터가 컴퓨터부터 학습한 웨이트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에서는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딥러닝에서 레이어가 많기 때문에 딥러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레이어를 실제로 컴퓨터에서 제가 프린트해 보면 지금 옆에 좌측에 있는 그림이 어떤 뭐 숫자들이 막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뭐 커널 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숫자들이 이렇게 여러 개 나오는데 이게 바로 딥러닝에 얘기하는 커널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뭐 바이어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커널을 설명하면서 숫자를 밑으로 쭉 내려서 어, 뭐 이렇게 CNN 이미지를 인식하는 CNN 알고리즘의 한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는 것을 좀 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 장표에서 설명드릴 거는 이제 그러면 그 인공지능이 교육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일단 AI가 도입이 되게 되면 기존의 선생님들이 하던 어떤 그런 티칭 방식 혹은 여러 가지에서 그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가장 좀 이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학점 부여나 채점, 출결 관리와 같은 교육과 관련 없는 기본적인 어떤 학사 행정 이런 어떤 단순 업무에 대해서 아까 그 제가 언급했던 IPA들이 도입이 되게 되면은 자동화되기 때문에 기존의 선생님들은 좀 더 창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교육 소프트웨어 자체도 AI가 도입되면서 학습자 요구에 좀 더 액티브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최근에 어댑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어로 많이 표현하고 있고요. AI는 이제 그 강좌에서 뭔가 그 강좌에서 뭐 이런 강의하는 분의 자세라든지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다. 이게 지금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읽어보시면은 대략은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번에서 이제 AI는 교사의 역할을 바꾸는데 도움을 준다. 뭐 이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그림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만든 심코치라고 하는 AI 티처 프로타입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듀테크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AI 어떤 게 좀 있을까 이렇게 간략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ST 유니타스라고 하는 그 기업에서는 회원의 학습 문항 30만 건과 공무원 시험 문항 6만 건에 해당되는 빅데이터를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학습하고 개인별로 오답 노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이제 계속 틀릴 확률이 높은 그런 문제를 위주로 모의고사를 치르게 한다고 합니다. 채점도 어느 정도는 자동화 시켜놨고요. 지금 공무원 자체는 이제 뭐 뽑는 어떤 그런 모집 그 인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커트라인이 유동적인데 그런 것도 예상 커트라인도 이렇게 뭔가 제시한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이제 뭐 누이드라는 회사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산타토익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해서 이 산타토익은 실시간으로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학습자의 실력을 분석하고 학습해서 맞춤형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댑티브 러닝의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과 그 학습, 그 교육, 그 학습을 제공하는 어떤 기술의 융합의 어떤 그런 어댑티브 러닝의 그런 어떤 그 기술 패턴을 보면 우리가 팡이라고 부르는 애플이나 구글 등 이제 그런 거대 공룡 기업부터 뭐 드림박스 러닝, 뉴턴 이런 작은 그 스타트업들도 지금 굉장히 기술 개발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미지 분류의 원리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많이 예로
다른 데서도 많이 이렇게 예시로 드는 건데, 개와 고양이 사진을 분류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사진을 단순하게 겹쳐서 평균을 냈을 경우에는 아무런 인사이트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옆에 좌측에 맨 상단의 그림을 보면 뭐 고양이, 개, 강아지 사진이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어떠한 지능도 여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구별하기 위해서 입력 사진이 들어갔을 때 입력 특성 맵과 컨볼루션 필터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를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이 필터가 이 입력 특성 맵, 결국 사진을 곳곳이 훑으면서 이 필터와 사진이 얼마큼 중복되는지를 갖다가 계산하는 어떤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필터가 목표가 되는 어떤 그런 정답과 차이를 최소화하면서 필터가 학습이 되게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가운데 위쪽에서 보시면은 이게 행렬 곱으로 연산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 행렬 곱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선형함수입니다. 그래서 선형함수는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액티베이션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액티베이션 함수는 이제 비선형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학습을 한다는 거고요. 이 비선형 함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보완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추천의 개념. 갑자기 추천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뜬금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댑티브 러닝에서는 추천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추천의 정의를 보면, 추천이란 데이터를 통해서 사용자가 아직 소비하지 않은 아이템, 뭐 학생으로 따지면 아직 풀어보지 않은 문제,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선호할 만한 것들을 예측하는 것이다. 만약에 어떤 학생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많이 풀지 않은 문제를 추천하겠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반대로 이제 뭐 스코어 계산을 반대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적용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보면 크게 추천 알고리즘에는 컨텐츠 베이스드 필터링과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 있습니다. 컨텐츠 베이스드 필터링은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어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떤 영상을 봤어요. 처음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추천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유저 베이스 리커멘데이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들어갔을 때 나하고 비슷한 연령대들이 봤던 영화 혹은 뉴스, 기사 이런 것들을 먼저 노출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베이스드 리커멘데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요. 뭐냐면 내가 들어가서 공포물을 하나 봤어요. 그러면 다음에 추천할 때는 이 공포물과 유사한 카테고리에 있는 공포물을 이렇게 추천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관적인 방법인 거죠. 그런데 이 컨텐츠 베이스 필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 기록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는 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은 내가 남긴 평점 데이터를 가지고 나와 취향이 비슷한 사람을 이 선호하는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식인데요. 유저 베이스드 레코멘데이션과 아이템 베이스드 레코멘데이션을 합쳐놓은 어떤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컨텐츠 베이스 필터링과 콜라보레이션 필터링은 이게 두 가지의 장점을 이렇게 만든 게 이제 하이브리드 필터링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알고리즘 모두 적용해서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구하는 컴바이닝 필터링 기법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복잡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이 부분은 뭐 이런 방식이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이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얘기하면서 데이터 셋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추천 알고리즘에는 두 가지 데이터셋이 있을 수 있어요. explicit 데이터셋, 그러니까 뭔가 명확한 데이터셋이죠. 예를 들면 별점, 평점, 평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explicit data셋은 현실 현실 세계에서는 많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소비하지 내가 싫어하는 영화까지 가서 다 이렇게 이 영화는 정말 재미없음 이렇게 적극적으로 눌러주시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는 implicit 데이터셋으로 해서 암시적인 데이터셋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암시적인 데이터셋은 행동 혹은 선택의 빈도수만 기록한 거죠. 이거는 이제 로그만 봐도 넷플릭스나 이런 회사가 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소비한 영화의 로그만 봐도 빈도수는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훨씬 더 많이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으로 콜드 스타트라는 게 있는데요. 아무도 평점을 내려주지 않은 아이템에 대해서는 선호도를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레코멘데이션 알고리즘에서는 가장 큰 챌린지인데요. 결국은 딥러닝 자체는 머신러닝, 딥러닝은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정말 예측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작 영화, 아무도 풀어보지 않은 수학 문제, 유명하지 않은 뭐 유튜버가 만든 동영상 이런 것들은 실제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추천해서 누락된다. 이거를 콜드 스타트라고 합니다. 네, 다음 장에서는 추천 기술 중에서 가장 유명한 보편적인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 한국말로 행렬 분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은 그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알고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임베딩 모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임베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컴퓨터는 숫자만을 인식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진이나 우리의 어떤 말이나 글자를 전부 숫자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이 숫자로 표현해 주는 과정을 임베딩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벡터란 말이 나와서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추상화할 때 숫자로 바꿀 때 뭐 1, 2, 3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숫자로는 표현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숫자를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벡터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설명이 되는데 implicit 데이터는 처리하는데 뭔가 유의미한 어떤 그런 알고리즘이 라텐트 팩터 모델이라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 라텐트 팩터 모델은 결국 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이나 같은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뭐 비결정 해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려운 말을 써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선 우리가 추천을 만들 때는 지금 옆에 아래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맨 왼쪽에 유저들이 있습니다. 유저들이 있고 위쪽에 상단에 아이템이 있어요. 영화. 그런데 이 유저들이 영화를 봤는지 안 봤는지를 이렇게 실제 데이터 셋으로 로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려운 수학처럼 보이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아이템을 구성하는 어떤 그런 팩터는 실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실수는 결국은 아이템의 수 곱하기 어떤 특정 디멘전으로 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멘전은 사실은 그러면 디멘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것들은 연구자가 그 도메인에 대해서 잘 아는 연구자가 대략 한 50에서 200 사이 숫자로 임의로 결정하게 되고요. 처음에 이제 유저 팩터나 아이템 팩터 가운데에 보고 있는 그림이 그 그림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랜덤 이니셜라이즈 되어 있는 숫자를 거기다가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학습을 하면서 이 유저 팩터와 아이템 팩터를 곱해서 실제 원래 데이터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가 바로 학습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학습 과정을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게 표현한 수식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Observed Only Matrix Factorization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것 그런 데서 이제 그 레코멘데이션 챌린지로 이렇게 유명한 알고리즘인 SVD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Weighted Matrix Factorization을 해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넣지 않은 값들에 대해서 특정 웨이트를 제공해서 함께 계산하는 방법을 바로 Weighted Matrix Factorization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요 수식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그런 어떤 논문을 보면 저는 복잡해 보이는 수식들이 있는데, 저거는 이제 그 연구자들끼리 뭔가 그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그냥 요 그림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뭔가 학습에 관련된 학습 시스템에 AI를 적용할 때 이제 뭔가 의사결정이나 이런 거 하실 때도 이런 용어들을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설명드릴 알고리즘은 이제 컨셉 맵이라고 하는 방법론인데요. 이 방법론은 이제 특정 도메인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컨셉 맵이라는 거는 특정 도메인 분야에 대해서 그래픽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픽으로 표현됐을 때 우리가 뭔가 이 상태를 잘, 그러니까 어떤 개념 간의 관계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또 에듀테크에서 또 중요한 어떤 분야다라고 되어 있고요. 해당 부분은 아래 그 참고 논문을 좀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아래쪽에 있는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고, 일단 여기서 이 논문에서 얘기했던 거는 그 학기 시험과 과제 테스트로부터 컨셉 간의 관계와 학습 상태를 추론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학습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판단하는 거는 유닛 테스트라고 해서 뭐 쪽지 시험 같은 게 되겠죠. 그걸 학습시켜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이 컨셉들 간의 릴레이션십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의 그림이 결국은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물은 이제 보면은 이제 맨 위에 보면 큰 원에 엘지브라로 있는데 뭐 대수학이죠. 이 대수학은 또 넘버 앤 포뮬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컴포넌트로 나눠질 수 있고, 쭉 둘러가지고 엘러먼트들이 쭉 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학습의 주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텀 테스트 데이터를 학습해서 인공지능이 혹은 머신러닝이 그 이런 학습에 선행 학습 뭘 해야 되는지 선수 이수 아니 그러니까 선수로 뭔가 학습을 해야 되는 과정과 후행으로 과정 그 학습해야 되는 과정에 대한 릴레이션십을 만들어 주고요. 유닛 테스트 결과로 이제 여기 보면은 50보다 언더는 빨간색, 50보다 이제 좀 더 이렇게 많이 그 학생이 많이 학습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래픽스로 뭔가 위크 포인트와 노멀 포인트를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결국은 이제 어댑티브 러닝 할 때 뭐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데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그 이제 서브젝트별로 학습 진행 상태는 여기 논문에 보면은 GRU라는 게 있는데요. 이 GRU라고 하는 신경망은 시간을 이해하는 신경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신경망하고 유사한데 여기 메모리 소자 같은 게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뭐 유닛 테스트 자체를 가지고선 학습의 상태를 확인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여기 학습할 때는 이 논문 자체에서는 GRU라고 하는 시간을 이해하는 신경망을 사용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GRU 알고리즘은 2014년도에 뉴욕 대학교의 조경현 교수님이 논문에서 제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참고 논문 링크를 따라가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에듀테크 AI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기업 중에 원더 워크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원더 워크숍은 어린아이들한테 코딩을 학습시키는 어떤 그런 교육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플랫폼의 특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두 개 다 어떤 그런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재미를 위해서 학습 로봇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 로봇이 친구 로봇한테 몰래 다가가서 깜짝 놀래켜 줄 수도 있고 어떤 미션을 달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목표를 제공하고요. 또 이 놀이를 통해서 학습을 한다는데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가 동작하는 어떤 그런 원리는 학생들의 작성한 코드에서 작성이 되는데요. 실제로 그 뭐 대시 네이버후드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 로봇가 동작할 때는 구글이 개발한 브로콜리라고 하는 드래그 앤 드롭 블록 코드 방식의 UI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은 코드가 없고 그냥 어떤 블록을 끼워 맞추듯이 코딩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재미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거고, 맨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 오프라인에서도 로봇을 이렇게 로봇 가지고 놀이를 할 수 있지만 온라인 환경, 3D 환경에서도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카오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뭐 노르웨이의 그 과학기술대 출신들이 만든 그런 회사인데 학생들한테 이제 스마트 기기나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제공하고 이제 뭐 포인트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학습 의욕을 돋궈주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 미국에서도 뭐 2천만 명 이상이 수업 시간에 사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AI 사례를 보면은 이제 알리스타 반모 피어슨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진출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로 장문 시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PT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영어 자격증 시험 채점에 AI를 적용해서 이게 장문 시험 같은 경우는 사람 시점 하게 되면 뭐 일주일 혹은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 결과를 보는 데까지 근데 AI가 채점하기 때문에 뭐 다음 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 딥러닝은 알려진 거에 의하면 잠재 의미 분석 기법을 통해서 문맥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과연 닥터, 피지션, 유사어지만 어떤 문장을 써야지 좀 더 높은 채점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장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작업 시간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시험지 채점하다 보면은 한 3장, 4장 이렇게 장문 읽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읽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키워드가 있는지 없는지만 봐주고 막 판단해가지고 막 채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사람은 쉽게 피곤함을 느끼기 때문에 차라리 기계한테 맡기는 게 더 정확할 수 있다, 객관적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인간이 채점한 결과와 로봇, 인공지능이 채점한 결과의 상관관계가 0.98이다. 이 얘기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사례는 네, 뭐 이제 무크라고 해서 오픈 소스, 그러니까 무크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학습 기반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랫폼에도 정말 많은 대학, 뭐 11개 대학이 참여하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게 온라인으로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5,800만 명의 학생이 뭐 700여 개의 대학교가 참여하는 그리고 뭐 7천여 개가 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어떤 그런 장문이나 과제들을 일일이 사람이 평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크라고 아니 요
edX라고 하는 회사도 결국은 이제 전문가들이 평가 결과를 이렇게 뭔가 이밸류에이션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결국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 작문 이런 것들을 채점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전문가가 평가한 채점한 어떤 그런 결과와 상관관계가 한 90%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뭐 인공지능과 에듀테크의 어떤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AI 관련된 상품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챗봇이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얼굴을 판단할 수 있는 페이스 레코그니션,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인식할 수 있는 뭐 스피치 레코그니션,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그 텍스트를 말로 바꿔주는 뭐 그런 기술, 여기 보면 스피치 신서시스라고 하는데요. 그게 그런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NMT, 파파고 MMT는 이제 번역 기계 언어, 아니 그 머신러닝으로 글자를 번역하는 걸 얘기하고요. OCR은 이제 광학 문자 인식이라고 해서 이미지로 되어 있는 문자를 이제 텍스트로 변환하는 어떤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클러스터, 텐서플로우 서버는 인공지능을 연구하기 위한 어떤 그런 환경이고요. 밑에 뭐 하두비나 엘락스워치나 쿠버네티스 서비스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을 때 그 애플리케이션을 로드하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CPU 인텐시브나 GPU 서버 같은 그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IaaS 시스템, IaaS 환경도 저희가 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맨 마지막 장표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좀 제공할 수, AI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좀 다른 방식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퍼블릭 클라우드도 그러니까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AI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자동 출결 관리다 그러면 사람의 얼굴이 들어갈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의 어떤 작문을 평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작성한 글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개인 정보들이 들어갈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퍼블릭 클라우드 자체에다 올리는 것 자체에 굉장히 고객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오픈 API로 개발해서 제공해드려도 그 데이터가 거기 저장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우리의 그 개인 정보가 가면 안 된다. 온프라미스에다가 구축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맨 위에 온프라미스. 그러니까 온프라미스는 고객의 그 데이터 센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떤 얘기냐면 맨 밑에 보면 이제 카스 인프라로 되어 있는데 카스는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를 가상화 기술 자체를 그러니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는 가상화 기술을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 그대로 이식해주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식된 카스 인프라 위에 AI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올려서 결국은 AI를 고객의 그러니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는 AI 플랫폼을 그대로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 이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도식화한 그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AI를 하려고 그러면은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요. 그 데이터를 이제 뭐 클라우드 하드비라고 하는 플랫폼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AI 하기 위해서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올라가야 되는 요 플랫폼은 저희가 네이버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객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리고 이제 연구했지만 지우기는 좀 어려운 데이터들, 하지만 좀 더 값싼 어떤 스토리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백업 시스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 AI 연구를 위해서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가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가 저장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보안이나 어떤 개인 데이터의 유출의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